안녕하세요, 김세닝님. 저희 촬영에 응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로 취업 준비 중이면서 부엄치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김세닝이라고 합니다. 취준생이 봤을 때 프로덕트 매니저 직무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일까요? 프로덕트 매니저란 직무 해석 이름 그대로 제품 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매니저는 서비스 기획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기도 하고 하는 업무가 다르기도 합니다. 주로 IT 업계에 속한 프로덕트 매니저는 UX, UI, 그리고 기술, 사업 이 세 가지의 분야의 교차점에 위치한 중간 관리자인데 UX, UI를 담당하는 디자이너와 그리고 기술을 담당하는 개발자, 사업을 담당하는 CEO나 다른 직군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품을 기획 및 개선해 나가는 일을 합니다. 취준생이신데도 불구하고 브런치에 쓰신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PM의 관점에서 분석을 많이 하셨어요. 네. 오늘 그러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서비스 분석에 자주 사용되는 퍼널과 AARR 기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퍼널 기법은 AARR 기법의 상위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깔때기 형태를 나타내는 이 퍼널 기법은 제품의 노출, 유저의 유입, 제품 내에서의 활동, 그리고 최종 전환까지를 거치는데 이런 행동들을 다 추적하는 기법입니다. 이후에 이제 AARR 기법은 이러한 퍼널 기법에서 스타트업에 적용할 수 있게끔 발전시킨 기법인데 총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애퀴지션, 획득, 그리고 액티베이션 활성화, 리텐션, 유지 재방문, 그리고 리베뉴, 매출, 레퍼럴, 추천, 바이럴, 공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리디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인 애퀴지션, 획득부터 보자면 리디를 유저가 어떻게 접하게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입 경로는 총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광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OSMU를 녹인 2차 가공물입니다. OSMU라는 것은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것을 적용시킨 거여서 2차 가공물을 통해서 유저가 진입하는 것이 유입 경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해야 할 요소는 CPA와 그리고 신규 방문자 수, 신규 방문자 유입 경로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액티베이션 활성화인데 여기서는 리디가 새로 유입된 고객에게 어떤 것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저들은 광고에서 노출된 작품이나 그림, 그림체를 보고 싶어 할 텐데 이러한 광고에서 쓰인 작품들을 리디는 메인 화면이나 이벤트에 내걸어서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좋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분석해야 할 요소는 행동 흐름과 그리고 회원가입률, 이벤트 참여율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텐션, 재방문입니다. 리디의 재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리디에서는 재방문율을 높이는 이벤트를 진행해서 고객이 리디를 계속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해야 할 요소는 이탈률, 이탈 페이지, 그리고 재방문율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베뉴 매출이 있는데 리디의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고객이 매출에 기여하는가를 확인합니다. 독점 IP를 확보한 리디는 리디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을 내보여서 고객이 독점 작품을 결제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실제로 리디에서 독점한 IP인 상수리아 나무 아래라는 작품을 많은 유저들이 결제함으로써 매출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해야 할 요소는 구매 전환율과 독점 작품 조회수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퍼럴, 바이럴 공유가 있는데 고객이 리디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공유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실 추천인 이벤트나 다른 이벤트가 없는 리디에서는 자발적으로 추천인을 자처하는 유저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생각 외로 한 작품에 대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면 그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을 그려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공유를 하는 그런 추천인을 자처하는 유저들이 종종 발견이 돼서 저는 이 부분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석해야 할 요소는 SNS 공유 수, 좋아요 수, 댓글 수와 그리고 공유 빈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ARR 기법을 스타트업에서 주목해야 할 5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로스 해킹이란 무엇이고, 그로스 해킹에 사용된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크로스 해킹이란 고객의 취향을 파악해서 더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접근해서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광고 효용을 이끌어내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다른 마케팅 기법과는 다르게 그로스 해킹은 양적 추론에 해당하는데, 이 양적 추론이라 함은 쌓인 고객의 데이터를 파악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 양적 추론에는 퍼널 기법 그리고 AARR 기법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론만 설명드리기에는 그로스 해킹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도 010 페이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010 페이는 앱테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친구 초대 이벤트가 그로스 해킹에 적절한 마케팅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친구 초대를 해서 최저 비용으로 최고의 광고 효용을 이끌어내는 그로스 해킹의 전략 중 하나인 일반 고객을 추천인으로 바꿔라라는 전략을 아주 잘 적용한 사례인데, 추천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추천을 한 사람까지 같이 리워드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고객도 추천인을 자처해서 자신의 블로그나 SNS를 공유를 하며 이제 최저 비용으로 최고 효용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PM을 커뮤니케이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만큼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기요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PM의 이해관계자들을 알아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해관계자는 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거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이용하는 사람들 등 한 프로젝트에 연관되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칭합니다. 이때 프로덕트 매니저는 팀의 업무나 개발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 이해 관계자와 외부 이해 관계자가 있습니다. 이 내외부 이해 관계자를 요기요에 적용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선 내부 이해 관계자는 프로젝트 팀원인 개발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고위 임원, 프로그램 매니저, 아니면 다른 기타 부서의 내부 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이해 관계자로는 고객, 입점 업체, 투자자, 라이더 등이 있습니다. 내부 이해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예산이나 리소스 관리 계획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외부 이해 관계자는 프로젝트의 예산이나 범위, 목표 설정 등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상황도 발생을 하는데, 너무 열성적인 프로젝트 팀원이 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열성적이라는 것은 득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열성적인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이제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결과물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결과물이나 업데이트된 일정이나 예산 같은 거에 많은 의견을 제시한다면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방향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 방법으로는 변경관리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 변경관리 프로세스는 4가지 절차로 밟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가 변경 요청을 제출하고, 그 다음 절차는 주요 이해 관계자가 이를 검토한 후에 이것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연기시킬지를 정합니다. 또한 요청에 따라서는 프로젝트 예산이나 범위나 목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말고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신 서비스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집을 실제 유저와 인터뷰해서 UX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커머스, 콘텐츠, 그리고 커뮤니티를 결합한 올인원 플랫폼인데, 이러한 오늘의 집을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가 많아요. 그런 유저 중에 한 분과 인터뷰를 실제로 진행을 해봤는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BOC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이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 하나는 인테리어나 가구를 탐색해서 구매 전환까지 하는 프로세스는 정말 좋지만 인테리어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생각을 했고, 유행을 타는 스타일도 많았고 자잘자잘한 오류가 있어서 불편함을 겪었다는 그런 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최상위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인테리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낮추기 위해서 인테리어 탐색부터 구매 전환까지 프로세스를 매끄럽게 이어지는 원스톱 플랫폼이 바로 오늘의 집인데, 이러한 VOC가 나왔다는 거는 탐색하는 거에서 조금 어려움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점을 도출을 해봤는데, 바로 집들이 기능 중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에 난이도 조절 필터를 넣자는 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초보 유저들에게 인테리어는 게임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 보스를 무찌르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한 단계 아니면 한 스테이지씩
헤쳐나가는 게임 속 주인공처럼 이제 유저도 내 방 아니면 내 집을 꾸민다는 그런 최종 목표를 설정 후에 많은 정보석을 헤쳐나가면서 구매 전환을 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이 유저와 비슷하기 때문에 난이도 필터를 넣자는 것을 개선점으로 도출해봤습니다. 취준생이 봤을 때 PM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과 역량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론들 이외에도 여러 방법론들이 있는데 저는 이러한 방법론들을 습득해서 여러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량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역량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되는 역량 중 하나가 통찰력인데 바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을 기르다 보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객의 BOC를 받아서 제품을 기획하거나 개선해 나가는데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해 나갈 때는 프로덕트 매니저나 프로덕트 매니저가 속한 팀원들과 함께 도출해 나가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 통찰력을 발휘해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개선하거나 기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뒷받침되는 논리나 이유가 생각날 것이고 이러한 논리나 이유를 팀원이나 고위 임원들에게 설득을 하면서 이제 개선하고 기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기를 수 있고 통찰력이라는 역량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통찰력이라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